이 시장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NFT 기반한 미술품 투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제가 예상하는 장비는 안경입니다. AR 글래스. 교수님과 벌써 김작가 TV에서 촬영을 한 이제 네. 3번,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뭐 테크 분야의 네.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네.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 다 왔잖아요. 그쵸. 예. 2022년의 한국 경제는 네. 테크 분야에서 좀 어땠다고 보세요? 뭐 사실 뭐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테크주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테크주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또는 뭐 주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올해 좀 불편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크게 불도 나서 뭐 네. 정말 우리가 믿었던 어떤 플랫폼이 마비가 되기도 했었고, 네. 그 테크 전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나 또 운영 측면에서 많이 실망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테크는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맞아. 실망을 줬던 한 해였습니다. 맞아. 2021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플랫폼은 영원하다. 그렇죠. 플랫폼은 우상향해서 성장한다. 뭐 네네. 이런 믿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플랫폼인데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이중화도 잘 안 돼 있고 네. 막 며칠 다운됐는데도 지금 날리고 아직까지 뭐 보상 문제도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즉 기술이란 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연구한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은 정말 더 할 게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2022년에 좀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테크 이슈랑 네네. 자 2023년이 중요한 거죠. 네. 주요 이슈 뭐가 될 거라 좀 보세요. 저는 2022년하고 2023년이 둘 다 맥을 같이 하는 거는 네.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는 살아남는 거. 생존. 예, 생존. 아주 새로운 걸 시도를 해가지고 뭔가 독특한 걸 치고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네. 사실은 살아남는 생존 측면에 집중이 보이고요. 이게 특히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도 뭐 메타가 뭐 10,000명을 워크아웃해서 내보내겠다고 한 것처럼 아 메타가요? 예,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몸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테크가 아닌 분야의 기업들이 테크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IT와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도 고객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네. 자기 몸집도 줄고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도 다른 테크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XR이나 AR 인력들을 막 거의 빨아들이고 있는데 오. 그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전반적으로 좀 몸집을 줄이는 게 추세입니다. 그럼 애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어떻게 몸집을 좀 다시 늘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애플도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부터 3월 사이에 그러니까 올해로 보게 되면 2022년 5월에 이제 애플이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내부 행사인데 임원들을 모아놓고서 넥스트 장비 시연하는 거 했거든요. 다음 장비. 그게 5월에 했었고 보통 애플은 과거를 보면 장비 시연을 임원 대상으로 클로즈도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시장에 내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장비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애플은 메타버스라는 워딩은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들은 이제 뭐 MR 또는 AR이라는 워딩을 쓰는데 그 장비에 들어가는 콘텐츠하고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금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또 넷플릭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밑에까지 그쵸,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긴 네네. 했지만 예. 넷플릭스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긴 하지만 가입자 수가 문제긴 하죠. 결국 이제 그런 구독 모델은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가격대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때 위쪽에 들어가는 가격대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 타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줄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성이 원래는 광고를 안 쓰는 거였어요. 광고 없이 바로 틀자마자 뚜둥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건데. 왜냐면 우리는 구독 돈을 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 어쩌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에 뭐 TV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 프리미엄 아닌 거 볼 때 광고 봤던 것처럼 그거 비슷한 그 모델을 지금 점점점 찾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델로 하면 이제 그 구독 돈도 내는 건가요? 구독 돈을 안 내신 분들이 그 광고를 봐야 보는 건가요? 광고? 초반에는 이제 가입비를 약간 낮추면서 광고를 보는 거 나와 있고요.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만 봐서 이제 구독해 주는 것도 등장하리라 봅니다.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2022년과 23년의 테크의 이제 가장 주요 이슈가 이제 생존이라는 걸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생존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 이슈라는 거는 생존하는 데와 생존하지 못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어떻게 구분이 좀 될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요거 좀 잘 구분해야지 네네. 뭐 상패든 뭐 이런 것들 네. 피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메타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다가 이거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걸 너무 도전적으로 하기보다 원래 했던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마켓 쉐어를 지켜내는 것.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속 유료 구독자를 증가시키거나 또 고액의 가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걸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좋아도 우리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요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넷플릭스한테 통할 수가 있긴 한데 네. 문제는 결국 광고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눠 먹기예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유튜브하고도 나눠 먹어야 되고 메타하고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이 나눠 먹게 하는 모델에서 과연 누가 장기적으로 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메타 측은 그 광고 모델에서 보면 중요한 게 고객 정보를 트래킹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게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애플하고의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모델을 잘 못 만들고 있으니까 네. 메타의 광고적인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유튜브든 뭐 넷플릭스든 이런 메타든 SNS 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광고비가 매출 되게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내년에 경기가 모두가 안 좋아질 거라고 대부분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광고비도 당연히 좀 줄어들고 그렇죠. 이 기업들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광고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델들은 문제가 작가님 지적대로 전체 광고 시장이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시장을 나눠 먹는 새로운 거대한 덩치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광고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아니었거든요. 유튜브 입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 시장을 지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 네. IT 인력 사실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고연봉에 예, 막 예. 데리고 왔어야 됐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떨까요? 그 고연봉과 취업이 여전히 좀 잘 되는지. 근데 제가 보면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여전히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양분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신입들은 갈 자리가 없어요, 별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국내 게임 업체들도 이제 채용하는 거 좀 도와드리면서 봤더니 네. 말은 신입 취업인데 네. 스펙들을 보게 되면 이건 흔히 중고 신입, 경력직. 경력직인데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그렇다고 해도 신입이니까 조건이 되게 안 좋아서 그렇지도 않아요. 조건은 또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입들이 갈 자리는 별로 없어지고 중고 신입으로 가는 거. 즉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만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입들 3, 4명 데려다가 교육시켜갖고 뭐 반년, 1년 있다가 본업이 집어넣는 이거보다 그냥 똘똘한 한두 명 당장 투입시키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죠. 기업도 어떻게 보면 그 신입 사원을 뽑아서 예. 교육을 시키는 그 시간도 굉장히 네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돈도. 네네. 그래도 과거에는 그걸 장기적으로 보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신입 뽑아야지 사회도 좋지만 우리 회사에 그들이 이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뭔가 같이 동반자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장기적인 동반자의 개념이나 사회적인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 기업들이 이제 조금 내려놓은 거죠. 당장 눈앞에 좀 급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IT 인력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교육장에서 구하기 어렵고 반면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넘치는데 기존에 이제 약간 신입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해석이 됩니다. 시장의 그거는 좀 작아진다는 거네요. 전체 채용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커지진 않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지진 확실히. 않는데 예. 실력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또 가치가 좀 높아질 테지만 아닌 네.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분기 자료를 보게 되면 채용 시장에서 IT 인력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플라이 해가지고 채용되는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전 분기보다. 그만큼 채용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 테크 기업에 사실 다니는 분들이 원래 굉장히 고연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 예. 그분들을 많이 뽑아놓은 테크 회사들이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 떨어지면 그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특히 테크 기업의 고정비는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뭐 사무실도 그렇지만은 사무실을 통째로 하나 없애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없애거냐. 결국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뭐 M사건, A사건 자꾸 눈물의 편지 사장님이 쓰고 뿌리고 해서 직원들 내보내는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이게 한 2023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가까이까지는 네.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 기업의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사람들의 디지털 의존도가 사실 또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높아질 텐데 네. 2023년에 휩쓸 디지털 혁명 3가지 네. 뭘까요? 저는 뭐 지금도 뭐 전기차나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눈앞에 많이 보이는 게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동수단들이 많이 바뀌는 거. 특히 이제 모빌리티가 지금도 그렇지만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타는 것보다 개인화된 이동수단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환경적인 이슈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2030년까지 완전히 넘어가겠다고 하지만 그 넘어가는 게 크게 많이 보이는 게 내년부터 좀 눈에 띄게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도 보게 되면은 네. 뭐 내년 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새로운 장비 시장에 선보일 거고 또 메타도 다음 버전 장비를 또 들고 나올 거고 네. 삼성전자도 내년에 제품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바이스 전환이 좀 가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내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 쓰다 보면 당연히 그 어떤 네트워크의 대역폭 문제, 네. 그다음에 뒤에 서포트하기 위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시장은
다른 IT 분야에 비해선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담긴 책 이번에 네. 머니트렌드 2023 이제 교수님과 저 그리고 많은 다른 네, 분들이 네. 함께 이제 공조로 냈는데 그렇죠. 혹시 요 책에서 또 교수님이 핵심적으로 좀 담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를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학원생들이 보거나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 그냥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 만약에 뭐 식당을 하거나 또 제 친구들 중에 그냥 뭐 개인 사업하는 조그맣게 하는 사람 친구들도 내년이 여러 가지 격변기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할 때 그분들이 좀 쉬운 용어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쓰고 싶었습니다. 네. 쉬운 용어로 하니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테크를 접할 일이 굉장히 네. 많은데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네. 키오스크가 진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엔 동네 그렇죠. 김밥집에도 맞아요. 키오스크가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당에서도 그 이제 뭐 그릇 갖다 주고 그렇죠. 이제 서빙하는 게 기계가 와서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엄청난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맞습니다. 이런 변화들도 요즘에 더 이제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죠. 이제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느낄 테니까. 예,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해주려고 할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기본급을 맞춰주기조차 힘들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라디오에 서빙 로봇 광고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게 뭐 대기업만 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는 전화 가면 배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테크가 굉장히 요즘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또 교수님은 네. 이제 그 테크 관련된 회사에서 미팅도 하고 네네. 회의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요즘 기업들이 테크 관련해서 그래도 여전히 돈을 많이 쓰는 분야는 어디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돈을 아끼고 현금 확보하려고 네네. 하겠지만 네네. 어딘가에 또 쓰고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했던 영역 있죠. 만약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오래 해왔던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웬만하면은 시장이 안 좋아져도 자기네 출하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이 기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어떤 설비를 유지하거나 공장 가동률이나 요 원래 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핵심 인재들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코어가 뭔지를 발견해가지고 코어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2023년 한 4분기부터 금리가 변동이 와서 기회가 왔을 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업 스스로 많이 지금 되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본질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NFT랑 암호화폐, 메타버스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암호화폐 이제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올해 사실 사건들이 가상화폐, 루나, 네. 뭐 테라, 이제 상장 폐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 기술은 뭐 역시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교수님 그럼 암호화폐 시장 네.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자체도 갖고 있기도 하고 암호화폐나 뭐 디파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약간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럼 있고. 교수님도 자산이 네. 좀 쪼그라드셨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네네.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시장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네, 갈 수밖에 없다고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지금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거래소 보면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이게 다 좋아지진 않겠죠. 네. 결국 이제 지구상에 보면 기존 전통화폐들도 보면 미국 달러화가 지금 시장을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는 달러화가 힘이 있었냐?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프랑스 화폐가 힘이 셌었고, 근데 다 넘어갔던 거거든요. 네. 즉, 몇 년이 흘러가면 전체 화폐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얘가 이제 암호화폐 기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투자한다는 개념이 지금 어떤 화폐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도 보게 되면 암호화폐나 NFT 투자할 때 백서 같은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기업이 만들어 놓은 백서가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으로 괜찮은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철학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그냥 뭐 몇 페이지짜리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 그 회사 주 멤버가 누군지도 뭐 이상한 아바타 올려놓고 이름 뒤바꿔놓고 거기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런 데랑 전혀 일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니까 그게 뭐 힙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힙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숨는다고 봐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신뢰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NFT랑 암호화폐 시장 지금 네. 교수님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언제부터 좀 다시 좀 좋아질까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실물화폐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실물화폐 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실물화폐가 많이 풀리는 게 뭐 빠르면 내년 3분기, 늦으면 내년 4분기 정도부터 올라갈 거니까
거기 한 가지 이제 지표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가들이 CBDC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CBDC 작업들이 좀 더 가시권에 올라와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 은행 앱이나 네. 지갑들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 네. 거기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암호화폐 쓰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하려고 그러면 알려줄 게 너무 많아요. 뭐 계좌 만들고 뭐 어떤 저장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마치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어떤 앱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하는 상황. 네. 이러면 이제 시장이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이거를 2023년 한 3분기, 4분기 정도부터 눈에 보이는 움직임들이 뚝뚝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 하신 분들이 그런 시장도 2023년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뭐 지금이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쵸, 그쵸. 저는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 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네. 암호화폐들 중에서 다 살아남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교수님 그쵸.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좀 무엇이 살아남는다고 보시는지. 가장 뭐 쉽게 볼 수 있는 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죠. 일단 메인넷을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인넷이 이제 블록체인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우리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뭐 코인이 있고 토큰이 있는데 네.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지 않고 남의 메인넷에 이렇게 올라가서 쓰는 거거든요. 네. 빌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식당을 보게 되면 어떤 식당은 망하는데 어떤 식당은 비슷하게 버티잖아요. 네, 잘 된 데 있죠. 여전히 줄 서는 데 있고. 네. 또는 둘 다 손님이 없는데 버티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이유가 간단해요. 이 식당 건물이 내 거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망할 수 없어. 네, 안 망하잖아요. 메인넷은 어쩌면 약간 그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정말 단순하게 보자면. 그러면 메인넷이 없는 네. 데는 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나중에 네.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근데 메인넷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메인넷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메인넷이라는 건 이미 많이 투자가 된 거고 메인넷을 쓰는 파트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들하고 연동성 때문에 얘는 망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그럼 메인넷이 이제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메인넷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네네. 이 두 친구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특히 비트나 이더리움 보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게 또 약간 거래하기 위한 그 어떤 단위화폐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데서 그거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뭐 달러화나 유로화를 많은 국가에서 부가적인 화폐처럼 쓰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망해버리면 시장의 충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거래소 한두 개 망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비교가 안 되겠죠. 커질 겁니다. 사실 이 두 친구는 많은 분들이 네. 나중에 끝까지 가도 얘네는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 네네네.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역사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역사도 오래됐고 이 암호화폐 내에서는 또 메인넷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두 가지는 뭐 소멸해가지고 없어진다. 그럼 암호화폐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걔네가 없어지면 사실은. 예. 진짜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 진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대한 그걸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 거래소 하나가 넘어지니까 나머지 거래소가 좋아지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금융이라는 게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가 믿었던 하나 회사가 넘어지면서 66조의 부채가 있었어. 이건 다른 거래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암호화폐 중에 일부 정리가 되겠지만 다 정리가 돼서 뭐 두세 개만 남는다. 이런 모델로 가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랑 좀 연관된 검색어처럼 느껴지는 이제 네. NFT랑 네. 메타버스. 네네. 요게 미래의 산업이자 이제 먹거리라고 예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실제 NFT는 국내에도 보면 뭐 최근 유통업체들도 네. NFT와 관련된 새로운 작업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NFT 쪽에서 많이 잃어버린 건 저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소셜 토큰 형태로 NFT를 만든 데는 지금도 꽤 있는데 소셜 토큰이란 건 결국 내가 사왔을 때 어떤 이 백서에 기반해서 다양한 권리도 줘야 되고 이 플랜에 맞춰 뭐 이벤트가 계속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올해 여름 가을이 좀 있었죠. 갑자기 거론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투자하고 막 엄청 샀더니 사람들이 그걸로 막 좋은 일도 하고 투자도 해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임원들 막 외제차 사서 바꿔서 타고 다니고 처음에 우리가 그래도 외제차 사라고 그 NFT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NFT가 사실 소셜 토큰 개념을 보게 되면 약간 주식 같은 거거든요. 투자. 근데 법에 약간 매부에 있는 거죠. 주식은 원래 발행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공모하기 쉽지가 않고. 근데 NFT는 그렇지 않고 딱 공모처럼 팔 수 있고 NFT 소셜 토큰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내가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정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보게 되면 좀 재미도 있지만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내년에 좀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NFT도 근데 사실 암호화폐처럼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사라진 그렇죠. 것도 있을 텐데 네. 그럼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 어떻게 좀 구분하면 좋을까요?
크게 이제 NFT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지만 현재 가장 핫하게 많이 보이는 데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소셜 토큰, 회원증, 우리가 뭐 회원권 같은 거에서 권리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뭐 어떤 좋은 브랜드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네. 앞으로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또 한 측은 이 예술품 분들이 이제 특히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예전 예술 하시던 분들이나 또 신진 작가들이 NFT와 관련된 미술 시장에 굉장히 많이 점점 유입이 되고 있어요. 맞아. 네. 많이 들었죠. 특히 제가 최근에 해외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해외에선 이미 뭐 모더니즘, 뭐 다음에 이게 미술사조 정리된 것들 봤더니 이미 NFT 기반의 테크 아트가 하나의 미술사조로 정착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유럽에서도 보니까. 그 말은 NFT 기반의 미술품 투자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근데 다만 네. 이제 2021년, 2022년에 NFT와 관련된 뭐 어떤 홀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네. 작년에 특히 미술품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 진짜 뭐 아마추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림들이 너무 막 팔리면서 말도 안 돼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특히 또 어떤 거는 뭐 자기 얼굴 사진을 네. 뭐 증명 사진인가 다른 나라에서 네, 인도네시아 올리고 했는데 네. 그게 뭐 엄청나게 가치를 네. 인정. 나중에는 예.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지금 사실 그게 제 웃긴 게 그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인터뷰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네네. 그 인도네시아어를 못하니까 이제 구글로 번역해봐서 봤더니 네네. 우리 아들 사진을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그분의 제가 뭐 외모를 품평을 하는 게 좀 그런 게 건 아니죠, 저희. 예술품의 가치라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공감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아니 그때 그러면 네. 그 가치가 엄청 어쨌든 가격으로 높게 측정을 받을 때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거품이었던 걸까요? 전체 시장에? 거품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랑 사석에서 이제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강연하거나 어디 지나갈 때 붙잡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국 기다리고 있다 붙잡고 뭐라고요? 10분만 상담해달라고. 네네. 뭐냐면 NFT 관련된 건 내가 뭐 이거 샀대요. 네네. 근데 지나고 보니 가격이 뭐 10분의 1로 떨어져가지고 이거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고. 네네네. 해결 안 나죠. 안 되죠. 왜냐하면 거래상으로는 속인 건 없거든요. 본인이 사기는 산 거고 아니죠. 지갑에 들어와 있고. 그냥 본인이 네. 비싼 때 맞아요. 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있는 만약에 조그만 땅인데 네. 본인이 산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도로가 건설될 거다라고 했는데 안 건설된 거 이건 사기지만 처음부터 그 땅만 보고 앞으로 본인이 잘 될 것 같아 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니까 해결이 안 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어차피 소비자분 쫓아다니시고 변호사 만나도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갑까지 들어온 거면 정말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NFT 책도 보시고 공부 잘하면서 원래 하셨던 것처럼 한 번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시지 말고 조금씩 돈 쓰시면서 공부해서 진짜 내가 아는 부분만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이제 머니트렌드 2023에서 이 문장이 있던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인지 이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투자한 것인지 네네. 이게 좀 구분돼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가 밖에서 만났던 분들은 NFT가 심겨져 있는 소셜 토큰이나 미술품을 사면서 내가 NFT 기술에 투자했다라고 약간 오해를 하신 거죠. 기술은 아닌 거 아닌가요? 기술은 아니죠, 근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 뭐 초등학생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민팅을 순식간에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조금만 내면 그 기술은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들어서 올라가면 이게 뭐 대단한 기술적인 작품인가 보다 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구매하는 거는 NFT가 들어와 있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 원천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소셜 토큰 살 때도 NFT가 있는 소셜 토큰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PET 카드보다 좋은 게 아니라 NFT가 있어도 좋은 게 아니라 얘가 약속하는 모든 계획들, 일정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요걸 보고 사셔야 되는 거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NFT 교육해 주는 곳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분들도 듣고 네. 뭐 민팅하고 하는 네. 과정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네. 이 NFT 발행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네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현실에서 뭔가 어쨌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가치가 더 발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NFT가 기술적인 장치니까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NFT 없이 하던 것들을 네. NFT를 썼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환경과 관련된 NFT 프로젝트를 준비한 팀이 계세요. 뭐 그거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비밀이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긴 곤란한데 근데 그 팀은 NFT 기술을 되게 잘 써요. 스마트하게. 왜냐하면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점점 사회적인 연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플라스틱 카드나 배지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달아줘. 이거보다는 디지털로 넘어갈 수 있는 NFT가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요거까지만 해도 약간 부족한데 거기는 우리가 발행하는 NFT에 다른 홀더들이 원래 갖고 있는 NFT를 합성을 해가지고 약간 상업적인 아이템과 우리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섞어가지고 부가적인 제3의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NFT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걸 플라스틱 카드나 배지로 했으면 이거랑 이걸 배지를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고는 NFT 기술의 특성을 잘 활용한 거죠. 그럼 실제로 좀 공개할 수 있는 책에 나오는 사례가 있던데 실제로 크게 성공한 NFT 사례 뭐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건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특히 강남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원숭이 사진 막 걸려 있잖아요. 네. 제가 어떤 어르신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거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뭐 BAYC. 근데 BAYC라는 그 원숭이 사례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 그들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블록체인 쪽 암호화폐 투자 많이 해서 암호화폐로 재벌이 됐던 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새로운 일 벌려보자 시작했던 건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미 돈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서 뭐 나쁜 짓 할 생각은 없는 거죠.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말 추가적인 가치를 얻게 우리가 힘을 발휘하자 라고 해서 그들이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인맥 동호회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서로 공부도 시켜주고 또 같이 파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거 그림 하나 샀더니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구나. 이 회원증이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거네. 이게 된 거예요. 멤버십 같은 멤버십. 그걸 이제 흔히 소셜 토큰이라고 제가 계속 불렀던 거고요. 예. 그리고 책에서 또 스마트폰의 멸종이 오고 있다라는 이제 파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수님이 좀 너무 강한 카피를 쓴 게 아닌가. 아직 스마트폰이 멸종되기에는 아직 좀 멀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멸종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체하는 뭔가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스마트폰 일단 멸종되는지 그다음에 뭐가 대체하는 건가요? 메인 디바이스의 변화 시기인데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게 폰이잖아요. 지금 휴대폰이죠. 항상 들고 다니죠. 저는 이제 저쪽 테이블에 올려놓고 왔는데 폰은 가장 근거리에 있거나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장비가 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세컨이나 서드 쓰는 게 태블릿, 랩탑.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 데스크탑. 지금 이제 만약에 저도 VR 장비가 있지만 VR 장비는 5번째, 6번째인 것 같아요. TV보다 약간 적게 쓰는. 근데 얘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2번째, 3번째 장비가 있고 슬슬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제가 예상하는 장비는 안경입니다. AR 글래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2023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나온 거 보면 2023년 봄에 MR이라고 해서 AR, VR 겸용 장비 그거 발표할 것이고 한 해 정도 미뤄가지고 2024년 정도의 안경 형태의 글라스를 만들겠다. AR 글래스. 그렇게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애플은. 메타는요? 메타가 원래 이쪽에서 막 더 알려져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메타가 지금으로 보면 속도가 원래 계획했던 속도를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애플은 처음부터 장비를 계속 순서대로 발표를 하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면서 몇 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AR, VR 겸용 장비. 근데 메타는 오큘러스 인수한 지도 오래됐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장비를 계속 1, 2해서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시장에 선보였거든요. 모든 장비가 다 손실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타는 생각보다 준비를 너무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키운 거고 애플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시점 그다음에 메타에서 나온 좋은 인력들 줍줍 해가지고 비용 효과적으로 시장을 좀 따라잡은 거죠. 네. 근데 이 VR, 뭐 AR, MR 이게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게 휴대폰을 대체하는 디바이스가 된다는 의미는 안경처럼 되게 가벼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실제 제가 이제 테스트하거나 시연 같이 해봤던 장비들 중에는 뭐 안경 형태 장비인데 보통 안경 형태 장비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보다는 약간 뿔테 또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에요. 테가 좀 두꺼운 거. 요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보통 200g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00 몇십 그램 정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써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디스플레이가 없고 나머지 기능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써.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도 되는데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작은 선이 뒤에서 휴대폰하고 꽂아야 돼. 이런 아직은 그 다음 단계까지 못 넘어간 건데 기술의 진화가 이걸 넘어가는데 뭐 3년이나 5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지금 속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이 당장 내년에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내년 이제 한 연말 정도 되게 되면 재미난 제품들이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한 게 있었어요. 김 작가도 원래는 사실은 이제 안경을 안 쓰다가 눈이 나빠져서 처음으로 지금 안경을 벗었는데 안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는 인구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안경을 처음에 쓰면 되게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휴대폰 디바이스는 사실 우리가 불편할 건 없죠. 그냥 잡을 때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안경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간다는 건 어쨌든 안 쓰던 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불편함을 휴대폰처럼 그렇게 편리성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람 무언가를 수용을 할 때 내가 갖게 되는 편리하고 불이익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써보고 했더니 이거 새로 쓰니까 약간 자극도 나고 좀 불편한 데랑 요거가 휴대폰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 좋은 점은 뭐들이 있냐면 한 100인치짜리 화면이 띄워져 있는 것처럼 큰 공간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려운 게
이동하면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에 뭐가 나왔냐면 구글이 포켓몬건 만들었던 자회사 나이언틱 하고 이제 퀄컴에서 이제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XR 플랫폼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연합을 해가지고 데모 영상 만드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나왔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나이언틱 스냅드래곤 하면 영상이 뜨는데 안경을 끼고서 글라스를 끼고서 길거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네. MMORPG 같은 게임을 길거리에서 리얼타임으로 즐길 수도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네. 특정 어떤 표지판 같은 걸 보게 되면 여기 정보가 불확실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쓰고 있는 건 약간 불편하겠죠. 하여튼 불편함보다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게 됐을 때 우리는 수용한다. 그걸 수용하게 될 것이다. 신발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밖에 나갈 때 신발 신지만 집에 들어오면 신발 벗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왜 신냐면은 여전히 깝깝하긴 해요. 근데 신어야지 발이 덜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사실 저울질입니다. 예.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 또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메타버스, VR, AR 이걸 하게 되면 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네. 우리 눈이 더 나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눈이 더 건강해지진 않을 거예요, 확실히.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안과 관련된 눈을 네,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뭔가 의료나 아니면 건강 이제 네, 네. 재나 그런 데 뭔가 우리가 좀 투자책을 알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네. 쉽게 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질수록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렇죠, 그렇겠죠.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과 사람들의 시력에 대한 문제는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근데 특히 이게 눈앞에 그 디바이스가 뜬다라는 것은 안구가 건조해지는 거, 그다음에 피로도가 훨씬 증가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커질 거라 봅니다. 메타버스 키워드가 다시 부상하면 저는 안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 경기가 굉장히 네네. 안 좋아지고 있고 2023년에 뭐 경기 침체 네네. 온다는 얘기가 거의 요즘에는 그렇죠.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경기가 힘든 속에서도 좀 커질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이 있긴 한가요? 대부분 사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딘가는 또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져도 사람은 계속 뭔가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아주 비싼 걸 못 사요. 그렇죠. 아주 뭐 비싼 차, 네. 집 못 사지만 대체 소비를 하게 되죠. 대체 소비의 끝판왕이 뭐냐 하면 중고입니다. 중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옛날에는 그 피규어를 새 걸 사가지고 이거 언박싱 하는 걸 즐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피규어는 사긴 사야 돼. 네. 근데 누가 이제 갖고 있다가 뭐 와이프한테 혼나고 해서 내놓는 중고를 이제 살려고 하는. 맞아. 요즘에 특히 뭐 버스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어떤 분들이 뭔가 제품 하나 들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당근마켓 심지어 뭐 요즘에는 트렌드가 경찰서 앞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래. 거기가 이제 신뢰가 그래서 사실 리커머스 시장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성장되고 있지만 특히 리커머스는 늘 경기가 안 좋을 때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이제 군 몇 년 중에는 내년이 가장 커질 겁니다. 예. 예. 근데 네이버가 미국의 네. 우리나라의 당근마켓을 인수했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인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그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니까 네이버 주가의 하락에도 한 몫을 했는데 네. 교수님은 요거 네. 이제 인수한 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리커머스라면 경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네. 효과가 있고요. 또한 경기가 일정하게 올라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고 시장은 커질 수도 있고 또 하나 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고라는 게 약간 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점점 트렌드가 이제 약간 친환경적인 의식 있는 소비가 중고다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 리커머스 시장이 먼저 투자한 거는 현명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이런 네. 리커머스에서 본인도 중고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말고 대기업이 아닌 이제 개인이 네. 할 수 있는 리커머스의 사업 분야도 있을까요, 혹시? 사실 뭐 개인이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저만 봐도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이나 이런 걸 당근으로 거래할 때 가끔씩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뭐 부업급까지는 끌고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특정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어. 예를 들어 뭐 낚시를 좋아한다, 피규어 수집을 좋아한다. 네. 그것과 관련된 리커머스를 본인이 중개할 수 있는 모델을 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실제 그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조카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자동차나 이런 항공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사람들이 막 급하게 내놓고 잘 모르고 시장 유통되는 것들을 막 사들여요, 미리. 자동차랑 어디에 관심이? 비행기. 아, 이렇게 수집하는 거. 모형 말하는 거죠? 모형. 그거는 뭐 질문 얘기는 아니고. 아니, 저는 갑자기 네. 야, 이 자동차 아니다.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길래 맞죠? 그걸 수집한다고? 그렇죠. 중고차까지는 되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급이신 건가? 살마님 그분은 아니고 이제 모형 다이캐스트 네. 같은 거 하는데 옷도 진짜 꽤 크더라고요. 그죠. 근데 얘가 보니까 그게 약간 부업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그러니까 당장 오늘 팔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본인이 뭐 한 달 내에 팔 요량을 갖고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당 뭐 1, 2%씩 10%, 20% 더 붙여서 팔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걸 잘하는 이유가 이 매니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제품이 새로 출시될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게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즉 남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 플랫폼이나 이런 리커머스 플랫폼 활용을 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서 리커머스의 약간 중개자처럼 네. 들어가는 거는 저는 괜찮은 부업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 부업으로 하더라도 그 가격의 뭔가 변화의 추이를 좀 본인이 알려면 본인이 그래도 그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알아야죠. 알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가만히 있다가 저는 사실 피규어 시장 잘 모르는데 피규어 시장이 뜬다라고 제가 들어간다? 네. 그럼 이게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일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피곤해집니다.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잘 아는 분야. 근데 이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동묘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리커머스거든요. 근데 그건 한정된 리커머스죠. 딱 그 지역에서만 연령대. 근데 이제 이 리커머스 플랫폼 기반으로 가게 되면 지역과 연령대가 다 개방형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지역과 무관한 리커머스. 근데 이제 동묘 같은 데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만 돌아가는 리커머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인 거고 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이니까 네네네. 시간의 제약과 지역의 제약을 이제 벗어난다. 네네.